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이곳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제 남편이 종종 떠오르곤 합니다. 이곳 사연들에 등장하는 정신나간 남편과 비슷한 결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남자 이마에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자신의 실체를 꽁꽁 숨기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당하게 됐네요. 혼자였다면 재수가 없어 더러운 일 당했다고 넘겼을 텐데 아들이 있어 이런 일을 당한 게 분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인간에게 무슨 일을 당하게 됐는지 바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대학을 졸업했던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 되는 걸 거부하고 바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혼자서 사업을 하다 보니 남자를 만날 시간을 따로 만들 수가 없었고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며 사업에만 몰두를 하고 있었죠. 연애를 포기한 대신 사업은 잘 돼가고 있었어요. 제품 생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 혼자서 하다 보니 순수익도 좋았죠. 사업이 안정권에 들어서고 난 후 그제서야 남자를 만날 여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남자 소개를 부탁하던 중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외모, 능력, 성격 모두 뛰어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못난 곳도 없었습니다. 딱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 무색무취의 남편에게 저도 처음에는 끌리지가 않았습니다. 지인이 소개시켜준 사람이니 마무리가 좋아야 할 것 같아 첫 만남 이후 만남을 한 번 더 가지게 됐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라서 예의를 지키는 게 아니었죠. 연애를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공주 대하듯이 떠받들어 줬습니다.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싫어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기분은 좋았죠. 하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잘해주는 건 어느 남자나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니 크게 마음에 와닿거나 남편에게 호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지 않게 다음 만남은 거절을 했죠. 당연히 그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남편은 이후에도 저에게 아침 인사를 하거나 안부를 물으며 저에 대한 관심을 이어갔어요. 오는 연락을 거절할 수는 없으니 연락 온 메시지에만 답장을 하며 저도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살에 크게 걸려 정신이 없어 어쩌다 보니 저에게 문자 연락을 한 남편에게 전화를 걸게 됐죠. 몸이 아파 제정신이 아니라며 실수를 사과하고 통화를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남편이 제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몸살에 좋다는 약을 가지별로 사오고 또 감기 몸살에는 비타민이 좋다며 과일 꾸러미도 가지고 왔죠. 혼자서 일하는 사무실이라 남들에게 내색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런 남편의 걱정과 행동이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불편할까 사온 물건만 내려놓고 가는 모습에 한 번 더 감동을 했죠. 솔직히 30이 넘은 나이의 남자가 한 행동이라기에는 너무 어설프고 풋풋해 보였어요. 저의 무심한 태도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는 남편에게 고마워 그 사람을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남편은 다른 건 다 평범해도 사람에게 정성을 표하는 것만큼은 그 누구보다 잘했고 뛰어났습니다. 한결같이 저에게 잘해주는 모습에 저도 남편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어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게 됐죠. 연애 또한 똑같았어요. 어쩔 때는 미안할 정도로 저에게 잘해줘서 제가 너무 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정도였죠. 제가 아프다 하면 회사도 다니는 사람이 밤새 제 걱정을 해주고 빨리 나을 수 있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또 결혼 전이라 불편할 수 있는 만남인 저희 엄마와 아빠에게 먼저 다가가 저를 챙겨줬던 것처럼 저희 부모님을 챙기고는 했죠. 그런 남편에게 고마워 저도 예비 시부모님께 이것저것 챙겨드리며 예비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서로 양가 집안에게 하는 것만 보면 벌써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도 말이죠. 좀처럼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남편이 답답했던 저는 직설적으로 남편에게 언제 결혼할 거냐며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결혼 안 해? 솔직히 나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버님 어머님 뵙는 것도 점점 죄송스러워. 누가 봐도 결혼할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결혼 이야기 나오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야 하잖아. 왜 결혼하자는 말을 안 해? 미안한데 나 돈 모은 게 얼마 없어서 그래. 월급쟁이가 지금까지 일해서 돈을 모은다고 해도 얼마나 모았을 것 같아. 시간이 더 필요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형편 너도 잘 알잖아. 노후 준비도 빠졌다는 분들이라 부담을 드릴 수도 없고
내가 언제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했어? 우리 능력되는 안에서 준비하고 구하면 되잖아. 얼마나 모았는데? 4, 3천, 5, 3천. 아니 회사를 다닌 게 몇 년인데 3천밖에 안 돼? 그게 나 지금까지 번 돈 거의 대부분 우리 부모님 빚 갚는 데 썼어. 미안. 이거부터 말해야 했는데. 월급 대부분을 남편 키워주신 시부모님 빚을 갚는 데 썼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모은 돈을 보니 10년이 돼도 남편 입에서 결혼하자는 말을 듣기 어려울 것 같았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제가 부담을 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결혼하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돈을 더 내고 덜 내고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주도하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고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이전과 똑같이 저와 친정 부모님께 무척이나 잘했어요. 그런 남편을 따라서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시부모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부담스럽게 하는 능력이셨죠. 제가 사업으로 버는 돈이 좀 있다고 생각하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은근슬쩍 자신들이 원하는 걸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요즘 휴대폰은 휴대폰이 아니라 컴퓨터 가격이더라. 저도 선물 받아서 쓰는 거지 제 돈으로 살려면 부담돼서 못 사요. 그리고 기능도 다 쓰지 못하는데 굳이 비싼 거 살 필요는 없죠. 그런데 휴대폰 필요하세요?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 아니다. 뭐 귀찮게 뭐 그렇게까지 하니? 노인네가 좋은 휴대폰이 뭐 필요하다고. 지금 것도 쓸마녀. 요즘 휴대폰은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근데 내 거 정도면 사진이 엄청 잘 나오지? 용량도 크고. 나도 저런 걸 써야 오랫동안 쓰고 중간에 안 바꿀 텐데. 갖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헷갈리긴 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를 볼 때마다 그 휴대폰 기종을 콕 찍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두 분께 그 휴대폰을 사드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을 수가 있었죠.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안마기기, 온천 여행, 목걸이, TV 등등 바라시는 게 너무 많았죠. 그런 요구사항 다 해드렸습니다. 오히려 제가 필요한 거 없나 확인하고 알아서 더 해드렸죠. 남편과 결혼을 한 마당에 그런 걸로 감정 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시부모님이 내 부모님이다 생각하고 잘해드리기로 했죠. 남편이 그런 저를 당연하게 생각했으면 화가 났을 텐데 남편은 제 마음을 알아줬고 제가 시부모님께 잘하는 만큼 저와 친정 부모님께 잘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은 더 행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실인 아이도 임신할 수 있었죠.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게 됐습니다. 처음엔 제 사업이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직접 제작하고 설계한 상품을 생산만 타 공장에 맡겨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품을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만들어 판매를 시작했고 저보다 먼저 상표권을 출원했던 거죠.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이를 팔 수가 없게 된 거였어요. 거기다 이미 팔아버린 물건도 문제였죠. 저희 상품을 표절한 회사에서 역으로 저희가 표절을 해왔다며 모조품을 팔아 부당이익을 편취해왔다 문제 삼았습니다. 생산을 맡겼던 공장으로 찾아가 문제를 다퉈야 했고 저희 상품을 표절한 회사와도 법정 싸움을 하게 됐죠. 뒤늦게 완성이 된 상품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수정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먼저 상표를 출원했던 회사의 상품이 시장을 점유했고 저희 상품은 아류가 되어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어요. 그 상품 하나로 생긴 피해도 컸지만 그 사건에다가 모든 신경을 쓰다 보니 사업 자체가 멈춰버리게 된 일이 더 큰 문제가 됐죠.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무렵 사장님께서 부동산 사기까지 당하게 되어 집안 형편이 휘청거리게 됐어요. 그 상황에 제가 부모님을 돕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는 길바닥으로 내쫓길 상황이었죠. 제가 부모님이 처하신 상황을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우선 길바닥으로 쫓겨나지 않게 급한 불만이라도 꺼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을 담보로 부모님을 도울 대출을 받게 됐죠. 그래서 지금 목돈이 없거든. 그래서 이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면 하는데 내가 못 도와드리면 우리 부모님 맨몸으로 쫓겨나야 할지도 몰라. 미안해 이런 부탁 말해서. 크게 당하신 거야? 그 사기꾼은 잡을 수가 없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잡는다고 그 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 내가 열심히 해서 꼭 갚을 테니까 어떻게 안 될까? 뭐 어쩔 수 없지.
정말 급박하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 다행히 남편이 친정 부모님의 사정을 이해해줬고 살고 있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출금을 친정 부모님께 드리며 우선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과 제 사이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신혼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어색함보다는 한 20-30년 살았던 부부처럼 서로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이 느껴졌는데 묘하게 남편이 저를 어색하게 대하는 행동이 느껴지기 시작했죠. 저는 그 이유가 남편의 부담감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친정 부모님을 도우려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원래 다니던 회사 이외에 한 가지 일을 더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자 남편이 대출에 대한 부담을 직접 짊어져야 했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는 저도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저와 친정 부모님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보니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피곤해지던 남편을 보며 집에선만큼은 남편의 마음과 몸이 편하게 쉴 환경을 만들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힘을 내라며 애교도 피우게 됐죠. 당신이 너무 고생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조금 이따가 먹을까? 그러면 내가 안마해줄게.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뭉쳐있는 곳이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따로 공부까지 했어. 자, 엎드려봐. 내가 해줄게.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왜 사람 말을 한 번에 못 알아듣는데? 귀찮다고 그냥 내가 집에 오면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왜 사람 귀찮게 계속 이러는 건데? 난 당신 기분 좋게 해주고 힘내라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나 쉬는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야. 당신이 말 걸고 뭐 하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내 휴식을 깬 행동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런 거 만들고 마사지 배울 시간 있으면 어디서 부업이라도 해. 이런 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 아까운 시간 낭비하고 난리야? 나한테 일할 시간 있으면 아르바이트라도 하나 더 해서 집안에 도움이 되려고 하겠다. 저리 치워. 나 자러 갈 거야. 제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일도 하면서 고생하는 남편 생각에 시간을 내어 준비했던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가 이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은 것처럼 말을 해왔죠. 저 때문에 남편이 무리를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남편의 눈치를 보고 짜증을 내지 않게 행동하는 것밖에 없었죠. 남편이 짜증을 낼 때면 항상 멋쩍은 웃음을 보이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어나는 짜증처럼 저를 대하는 차가운 태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뱃속 아이에게는 애정을 보이면서도 저에게만큼은 다정한 말 한 번을 해주지 않았죠. 나중에는 제가 너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 남편의 눈치를 몇 번이나 보다 겨우 말하게 됐는데 그거 가지고도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죠. 여보, 나 며칠 전부터 너무 먹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내가 사 먹으려고 했는데 퇴근 시간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주말이라 가려고 했는데 배가 너무 땡겨서 어디를 가지 못하겠어. 동네에 있는데. 누가 먹고 싶은 건데? 뭐? 누가 먹고 싶은 거냐고. 당신이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면 우리 찰떡이가 먹고 싶어서 그래?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런 말이 어딨어? 누가 먹고 싶든 그냥 사주면 안 돼? 내가 뭐 먹고 싶다고 사달라 한 적도 없잖아. 거리가 먼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먹고 싶으면 안 사주려고? 아유, 그런 거 아니야. 사올 테니까. 어디서 뭐 사오면 되는데? 솔직히 그때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다 한들 바로 집 앞에 있는 음식점도 저를 위해서 가는 게 귀찮다는 남편의 태도를 보고선 말이죠. 저도 서운했어요. 주변 친구들은 임신해서 남편에게 얼마나 극진한 대접을 받냐고 물어오는데 대접은커녕 먹고 싶은 것도 배가 불러와 힘들다는 말도 꺼낼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정말 잘해오던 남편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짜증을 낼까 싶어 서운하다는 말과 표정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빨리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해 남편에게 다시 웃음을 찾아주고 싶다는 마음만 들었죠. 그래서 출산 직전까지 사업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준이와 만나는 날이 됐고 10손가락 다 있는 건강한 준이와 만날 수 있게 됐죠. 지금까지 아이와 한 몸에 있었는데 출산을 하고 만나게 된 아이를 보자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용기가 솟아났고 아이로 인해 우리 가족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았죠.
남편도 그래 보였습니다. 아들을 보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 부부 사이가 다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겨우 출산 후 몸조리를 마친 저에게 남편은 충격적인 말을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하자모? 무슨 말이야? 준이 이제 막 태어났어. 그런데 왜? 흥분하지 마. 진짜로 이혼하자는 거 아니야. 위장 이혼. 위장 이혼하자는 거야? 출산하고 힘든 상황에 이런 말 전하게 돼서 미안한데 우리 부모님도 사기당했어. 그나마 너희 집엔 갚아줄 돈이라도 있었지 우리 집은 그럴 형편도 안 되잖아. 그래서 벌써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인가 봐. 지독한 놈들이라 벌써 나한테도 전화 오고 난리야. 이런 상황에 당신이 나랑 있으면 험한 일로 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빚 해결될 때까지만 아니면 우리 부모님 파산 신청하고 나서 빚쟁이들이 쫓아오지 않을 때까지만 위장으로 이혼한 척하고 있자. 어느 정도 사기를 당하셨길래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위장 이혼이 뭐야. 그냥 우리 같이 견디자. 당신도 내 사업과 우리 부모님 일로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곁에 있었잖아. 나도 준이만 없어도 그렇게 말했겠지. 근데 잘못하다가 준이까지 어른들 일에 엮이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거야. 내가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꼭 우리 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재산이나 세금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들었어. 달라지는 건 없어. 서류상으로만 떨어지는 거지. 계속 같은 집에서 살고 지낼 거야. 또 상황만 나아지면 바로 다시 혼인신고하면 되고 서류상으로만 하는 위장 이혼이고 여러 이유로 위장 이혼을 하는 부부가 많다고 하지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며 남편의 말을 거절했지만 얼마 뒤 남편이 재차 위장 이혼을 하자고 제안했죠. 빚쟁이들이 남편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협박까지 했다고 했어요. 저와 준이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 방법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남편이 불쌍했고 도움이 되지 못해 미안했습니다. 저 역시 친정 부모님께서 사기를 당한 게 바로 어제 일이었으니 남편의 마음이 10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한 위장 이혼을 하기로 했죠. 위장 이혼 이후 이전 생활들과 다를 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서 생활을 했죠. 시부모님 빚으로 인해 남편이 더더욱 바빠지게 됐지만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줬어요. 남편에게 도움을 주고 다시 서류상 부부가 되려면 제가 빨리 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을 빨리 추스르고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했죠. 그때마다 남편은 절 돕겠다며 아이를 맡아서 돌봐줬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서운하게 행동했지만 그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한 행동이었고 우리 두 사람이 같이 해온 나를 생각하면 대부분 저를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준 남편이었기에 고맙게만 생각하고 있었죠. 고마운 남편의 도움을 받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자극을 받았던 저는 조금씩이지만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제가 있는 사업장으로 나오셔서 일도 도와주시고 저 대신 준이를 돌봐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친정 식구들 모두 말은 안 했지만 고생을 하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애를 쓰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그날 역시 토요일 주말이었지만 저와 친정 부모님은 사무실에 나와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준이를 시부모님께 보여드리겠다며 시댁에 가 있었죠. 그때 저에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승인이었어요. 승인이는 뷔페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보다 더 바쁜 주말을 보내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쁠 시기 연락이 온 친구의 사정이 궁금했죠. 반갑게 전화를 받았는데 승인이가 다짜고짜 저에게 소리를 질러왔습니다. 앞뒤 설명도 없이 자기가 일하고 있는 뷔페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승인아. 너 토요일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너 지금 어디야? 아니다. 어디든 빨리 여기 와. 너 나 일하는 뷔페 건물 알지? 거기로 바로 오면 돼. 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라. 말 길게 하지 말고 얼른 와. 우선 오면 내가 확인시켜 줄게. 나 다시 들어가야 하니까 그만 끊는다. 너 꼭 와야 해. 빨리. 병원이나 장례식장이라고 한다면 물을 것도 없이 우선 출발을 했을 텐데 무조건 빨리 오라고만 하니까 장난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승인이가 아니라 다른 친구였다면 무시를 하거나 대답을 받을 때까지 사무실에서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승인이는 원체 장난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였어요.
승인이 말 맞다나 가보면 무슨 일인지 알겠지 싶어 친정 부모님께 잠시 친구를 만나러 갔다 온다 말을 하고 사무실을 나서게 됐죠. 하도 급하게 오라고 말해서 버스를 타고 가도 될 거리를 택시까지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도착해 건물 1층에서 승인이에게 전화를 하게 됐죠. 제 전화를 받고 뛰어내려온 승인이는 반갑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아 저를 건물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뭐야? 뭐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을 떨어? 그리고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지. 왜 위층으로 올라가? 너 우선 심호흡부터 해. 그리고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이제부터 충격적인 말 할 거니까 절대 울면 안 돼. 그러니까 한 30분 좀 넘었는데 내가 들어간 방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본론부터 말해. 놀라지 않을 테니까. 내가 놀라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돌잔치 방에 너네 남편이 있어. 뭐? 우리 남편이? 우리 남편이 거기 왜 있어? 그리고 그게 뭐 어때서? 너네 남편이 준이 데리고 돌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너 말고 다른 여자가 있어. 딱 봐도 친척이나 친구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너희 부부 무슨 일 있어? 아니면 너네 남편이 두 집 살림이라도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너가 닮은 사람 착각하는 거겠지. 너가 착각하는 거 맞을 거야. 그 돌잔치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알면서도 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준이가 돌잔치를 했어야 하는 달이었거든요. 근데 하객들 불러 돌잔치를 하다가는 빚쟁이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올까 싶어 가족들끼리만 조촐하게 치르기로 남편과 얘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남편과 준이를 닮은 사람이 돌잔치를 하고 있다니까 감이 좋지 않더라고요. 진정되지 않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아니겠지라는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승인이가 남편과 준이를 닮은 사람들이 돌잔치를 하고 있다는 식장 앞으로 데려다 줬죠. 긴장된 마음으로 문을 열어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때마침 앞쪽에서 아기가 돌잡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잡이를 하고 있는 아이가 바로 제 아이 준이가 맞았습니다. 엄마가 돼서 내 애를 착각할 리가 없었죠. 기가 막히는 상황에 고개를 조금만 돌려봤더니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그 옆에 승인이가 말한 여자가 서 있었죠.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말문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누구에게 쫓기듯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릿한 상황에서 앞을 쳐다보는데 남편과 모르는 여자 옆으로 웃고 있는 시부모님까지 모였습니다. 그걸 보니 정말 기절을 할 것 같았죠. 당장 쓰러질지도 모르는 저를 승인이가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의자에 앉히고 진정을 해줄 수 있게 해줬어요. 시간이 좀 지나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저 여자는 또 누군데? 준이랑 남편 옆에 있는 거야? 나도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 여자는 누구냐고 돌잔치상 앞으로 가서 남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우선은 확인을 해봐야 했어요. 저는 다시 돌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식장으로 들어가 있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하객 한 분을 잡아 물어보게 됐죠. 들어보니 여자는 남편과 제가 오래전에 이혼을 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준이를 출산하기 한참 이전에 이혼을 한 걸로 말이죠. 남편과 여자는 서로 결혼 약속을 한 상태였고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들어보니 남편과 여자 모두 사위 노릇과 며느리 노릇을 양쪽 집안에 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자세한 건 다 알 수 없었지만 확실한 건 남편 옆에 있는 여자가 저를 대신해 준이 엄마로서 자리를 한 거였고 남편은 저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때는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절 속였다는 게 중요했죠. 우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식장 앞으로 와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난리를 치더라도 준이는 안전한 곳에 둬야 했고 저희가 데리고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식장으로 오셨다는 말에 저는 돌잔치가 한창인 곳으로 뛰어들어가 준이를 그 인간들에게 뺏어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준이를 보내고 부모님께 맡겨달라고 부탁했죠. 갑자기 벌어진 소동에 돌잔치장에 참석했던 사람들 모두 얼음이 됐어요. 특히 남편과 시부모는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라고 있었죠. 이제 한바탕 난리를 칠 때였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었는지 참석한 모든 하객들에게 알려야 했죠. 전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제 아이 제가 데려간 것뿐이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 남자가 뭐라고 거짓말하던가요? 저랑 완전히 끝났다고 해요? 네? 네. 저 오늘 아침에도 저 남자랑 한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결혼하고 지금까지 쭉 말이죠. 이혼이요? 저 사람이 위장 이혼해달라고 해서 한 거라고요. 여보.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생떼를 여기서 부려? 당신이랑 나 한참 전에 끝난 사이야. 이런 건 집착일 뿐이라고. 이러지 말고 우선 나가서 이야기해. 유라야. 이 사람 말 귀담아 듣지 마. 괜한 질투심에 이러는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올게. 뭐? 집착? 야. 위장 이혼도 이혼이니까 끝난 사이라는 말 부정하진 않을게. 근데 내가 누굴 집착해? 너 저 여자 속인 거 맞구나? 저 여자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순진한 여자 꼬신 거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그만해. 여기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난리 피는데 안 쫓아내고 뭐해요? 당황하는 남편을 보니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한 듯 보였습니다. 전 여자의 팔을 붙잡고 제 휴대폰 속에 있는 사진 앨범을 보여줬죠. 그곳에는 오늘 아침 집을 나서는 준이와 남편의 사진을 비롯해 매일 준이와 남편의 모습을 기록하는 것처럼 찍어놨던 수천 장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 말 믿지 말아요. 여기 증거가 다 있으니까 이걸로 누가 사실을 말하는지 확인해요. 마음껏 봐도 되니까 사진이든 통화 내역이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만큼 봐요. 보고 나서 이 사람이 아가씨한테 한 말과 같은지 확인해 보라고요. 남편 입장에서는 제 휴대폰 속 내용을 여자가 봐서는 안 됐기에 시부모와 남편은 저를 여자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전 죽기 살기로 여자를 잡고 시부모와 남편이 제 휴대폰에 손도 댈 수 없게 했죠. 여자는 제 휴대폰을 오래 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남편이 저와 같이 결혼 생활 중이라는 흔적들만 있었으니까요. 휴대폰을 저에게 건네준 여자도 분노가 치미는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또다시 변명을 해보려고 했죠. 유라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준이 때문에 저 사람이 애엄마니까 어쩔 수 없이 연락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 거야. 이혼을 한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을 왜 만나? 그리고 유부남이면 내가 널 왜 만나고?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내 휴대폰 봐봐. 여기 이혼 판결문 있잖아. 그래. 나도 지겹게 들어서 알아. 당신이 위장 이혼한 거. 그리고 나 불륜녀로 만든 거. 뻔뻔한 새끼. 자식까지 있는 놈이 그 자식을 팔아서까지 거짓말을 해? 더러운 새끼. 여자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버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남편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었죠. 그러자 저에게 화를 내고 있던 시부모가 맡고 있는 남편에게 갔고 양쪽 가족들이 몸싸움을 벌이며 결국 돌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제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 전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죠. 이후 여자 측에서 남편보다 먼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듣고자 만나게 됐죠. 나중에 여자에게 듣게 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여자는 저와 남편이 진작에 끝이 난 걸로 알고 있었어요. 처음 남편이 자신을 소개할 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남편이 여자에게 접근한 시기를 듣고 나서 전 남편에게 분노를 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접근한 시기가 딱 저와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준이를 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여자는 남편을 클레이 사격 동호회에서 만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때 처음 알게 됐죠. 아마 원래부터 관심을 가지던 취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여자와 같이 경제적인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일부러 그런 곳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편이 자신에게 처음부터 호감을 보였다고 하네요. 이성적인 호감은 보이지만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연애를 했을 때처럼 밤낮 없이 아직 사귀기 전인 여자를 챙겨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어떤 식으로 했을지 대충 상상이 됐어요. 저 이전에도 그렇게 여자를 만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남편과 연애 시절 받았던 느낌을 여자도 받았겠죠. 그런데 남편이 호감을 표하기는 하면서도 정작 사귀자는 말은 먼저 말하지 않았다고 해요. 두 사람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던 여자는 남편에게 자신들이 어떤 관계인지 물어봤고 그러자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엑스와이프와는 정리를 다 했는데 아이가 아직 아내 뱃속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어요. 이런 말 먼저 했어야 했는데 저도 유라씨와 이렇게 관계가 깊어질 줄은 몰라서 또 유라씨와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사실을 말하는데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자는 남편의 이혼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아이까지 있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 건 자신도 고민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고 고민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떨어져 있기로 한 남편이 보고 싶다며 미안하다며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괴로운 모습으로 울먹이는 남편의 전화를 받자 여자는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도 남편이 거짓 연기를 한 것이 남편은 제가 준이를 임신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술에 취해서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서는 여자에게 술 취한 척과 우는 연기를 하고 아무렇지 않게 집으로 들어온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여자에게 들려주자 여자도 저처럼 기가 찬 모습을 보였어요. 남편이 그렇게 여자에게 매달린 이후 여자는 우선 연애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이 있는 사람과 연애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도 아니고 당장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후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됐고 자신을 위해 몸도 마음도 아끼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해요. 그 사이 저와 양육권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동정심과 모성애를 여자에게 이끌어냈다고 했죠. 그 후 저와 위장 이혼을 하게 되며 모든 게 정리가 되자 남편은 여자에게 양가 부모님을 만나 자신들이 진지한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사드리자고 했다고 해요. 이미 시부모님들도 남편에게 계획을 들었는지 저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 여자를 환대하며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양가 집안에서 결혼식 준비를 조율하며 지내고 있었다 해요. 이미 양가가 사돈을 맺기로 약속을 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 모르게 하는 우리 준이 돌잔칫날 그곳에 여자와 여자의 식구까지 참석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저의 등장으로 인해 저를 정리하고 새 출발하려던 남편의 계획이 들켜버렸던 거고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거죠. 여자도 피해자였고 저도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원망이나 적대감은 가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편의 처벌을 위해서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남편을 더 혼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 확인해 보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벌을 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다는 걸 알았던 남편은 저를 찾아와 용서도 빌고 없는 형편에 보상도 해주겠다는 말을 해왔죠. 당신이 피해를 봤으니까 그에 합당한 피해 보상금도 줄게. 내가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당신한테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해야지.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말을 한다고 당신 마음이 풀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내 진심이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평생 반성하고 당신한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게. 그리고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내 합당이 된다면 해야지. 다 내 잘못인데. 너 이런 순간에도 입만 살아있니? 너 반성하는 척 포장하려고 하지 마. 이 쓰레기야. 능력도 없어서 내 도움받아서 결혼한 놈이 임신 하나 안 해두고 새 여자 만나려는 계획을 짜. 너 같은 쓰레기는 평생 사회로 못 나오게 해야 돼. 아니면 내 입을 찢어버리던가. 나 달래서 조용히 사건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야. 고소를 하든 소문을 내든 당신을 이 세상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라고. 괜히 찾아와서 화 돋우지 말고 꺼져. 내 눈앞에 뜰 생각하지 말라고. 다행히 남편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이혼 접수 전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으면 이를 가지고 다시 소송으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변호사분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다시 소송을 하게 됐고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판결로 승소를 할 수 있었어요. 그에 대한 위자료도 받게 됐고 준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 소송을 하는 사이 저 말고도 남편에게 속았던 여자와도 소송을 벌이고 있었고 그로 인해 회사에서 소문이 돌게 됐다고 해요. 평범한 불륜이 아니다 보니 회사 내에서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남편이 눈치가 보여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인들이 남편을 피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전 인간 쓰레기인 남편과 이렇게라도 헤어지게 된 걸 안심하고 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끝난 지금은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 준이와 같이 지내고 있고 아직까지 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다행히 사업은 다시 원래의 궤도에 올라 더는 경제적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도 저에게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준이를 혼자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요. 초보 엄마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직까지는 겁이 나네요. 이곳 채널 사연을 듣다 보면 어머님 혼자서 자식을 잘 키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제가 그런 훌륭한 엄마가 될 수 있을지 항상 의심부터 하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네요. 그럼 조금이라도 제가 더 용기를 내고 자신감을 가질 듯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저는 그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